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 중인 가운데 태국의 펜통탄 친나와 총리가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실각 위기에 빠졌습니다. 통화 상대는 갈등의 상대국인 캄보디아의 실권자로 꼽히는 훈센 전 총리였는데요. 펜통탄은 이 통화에서 훈센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친분을 내세우고 오히려 자국군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센 전 총리가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내정 간섭에 가까운 연설을 하면서 태국 정치판이 시끄러워진 건데요. 지난 주말에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일각에선 군부 쿠데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치 상황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뉴질랜드의 지방선거 소식 준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3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선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6월 3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미국 차 관세보다 낮을 일은 없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 핵시설이 미국의 공격으로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몇 달 안에 여러 개의 원심 분리기를 돌려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사전에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는데요. 미군의 공습 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이전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고 이란이 평화롭게 행동하고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됐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여 만에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신고 땐 일본 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생산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후쿠시마현과 군마현 등 10개 도와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여전히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인 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협약에서 탈퇴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을 상대로 지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국가 방어를 위해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와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우기를 맞은 가운데 폭우가 내리면서 나흘 새 45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도 68명으로 늘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그동안 내렸던 폭우와 뇌우 등에 대한 기상경보를 앞으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 대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선 보통 6월에서 9월 사이 이어지는 우기에 평소 7배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전국 대부분의 강이 범람하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강수량이 늘고 폭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from 트럼프. 트럼프에게 편지가 편지네요. 온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이게 끝나는 7월 8일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해당 기한까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발송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이 서한이 이제 무역협정의 끝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해당 국가와 어떤 무역 적자를 갖고 있는지 또 그 나라들이 미국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하겠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 수는 있지만 25, 35, 50 혹은 10%의 관세는 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관세율이 이제 차등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 25%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특히 일본을 예로 들면서 친애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따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관세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자, 이 상호 관세가 4월 9일에 발효가 됐는데 직후에 90일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90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중국하고는 일부분 그리고 영국하고는 협정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완전한 협정을 맺은 건 영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인도, 일본, 베트남 굉장히 빠르게 협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밝혔던 협상 시한까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는데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직접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이번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현재 미국의 상위 18개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 속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우리나라, 일본 같은 우방 국가부터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거대한 승리. 네, 트럼프 행정부 쪽의 거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시민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이라는 게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걸 금지하는 정책이 미국 50개 주 중에서 텍사스, 플로리다 같이 보수 성향이 강한 28개 주에서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27일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출생 시민권을 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는 별다른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도입하고 싶으면 주마다 소송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일인 1월 20일에 이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줄 수는 없다. 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같이 야당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거나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아니 이 효력 중단은 소송을 제기한 주에 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승리다라고 자축을 하면서 출생 시민권은 사기다라고 또 한 번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번 판결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각국의 원정 출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영주권은 없는 이민자들도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과되는 걸 좀 기대하기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네요. 다만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자체를 위헌 판결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주에서 소송이 좀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에 한정돼야 된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연방법원 중에 한 곳이라도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보편금지 명령이었다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네. 이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칙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시민권 문제를 넘어서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그렇죠.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를 그래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건 연방법원의 판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이 효과적인 수단이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됐다라는 비판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발목을 잡혀왔던 가처분 결정으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길이 열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백악관 관계자가 이런 가처분 명령에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러자 트럼프 정책에 맞서고 있는 공공권익 프로젝트 측은 더 이상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와 카운티 그리고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개별 이제 소송으로 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네. 아, 복잡하네요. 네. 다음 키워드 치즈가 돼버린 빙하. 아. 6월부터 폭염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각국이 기후 재난 경계 상태에 이미 들어갔는데요. 지중해 일대가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금 46도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북부의 리구리아 지역이 최고 기온이 39도에 올라가니까 낮 시간대에 실외 노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밀라노, 베네치아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실내에 머물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네. 프랑스는 학교 단위로 수업을 조정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투르시는 중앙정부 지침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오전 수업만 하도록 단행을 했고요. 네. 마르세유는 폭염 대응 차원에서 공공수영장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도 굉장히 더운 곳인데요. 그렇죠. 한낮의 기온이 46도까지 올라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포르투갈은 국토의 3분의 2에 폭염과 산불 위험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특히 스위스도 지금 심각한데요. 네. 지난달에 이 폭염 때문에 비리흐 빙하가 무너졌습니다. 인근 마을 90%가 매몰됐는데 지금 더위 때문에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AP통신이 스위스 빙하에 구멍이 숭숭 뚫린 이렇게 모습이 네. 나타났는데 이게 치즈 같다. 에멘탈 네. 치즈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열돔 현상 때문에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추운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8 내지 9도나 높은 기온이 관측되면서 일부 지역이 시베리아인데 38도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 기온이 아니라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상화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네. 화석연료를 아무래도 쓰니까 대기가 막혀서 햇빛이 차단되고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폭염과 관련된 연간 사망자 수가요. 지금은 4만 4천 명 수준인데 21세기 말이 되면 13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네. 기후 전문가들 이제 더위는 일시적인 날씨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재난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뭐 30도 넘어가요. 어우 덥다 이랬는데 한 40도 가까이 이게 다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이네요. 네, 예.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도카라를 믿지 마세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에 도카라 열도가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최근 일주일 새 진도 1에서 4의 소규모 지진이 총 125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속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도카라 열도 근처에서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하면 이후에 다른 장소
장소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일본의 인기 만화가 다츠키 료가 네. 7월 5일에 일본 맞아요. 서남부에 대지진이 발생한다라는 여행도 지금 네. 막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것과 함께 도카라 열도에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니까 정말 대지진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게 지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법칙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질 특성상 평소에도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종종 관측된답니다. 2021년 12월, 2023년 9월에도 3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일어났었대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열도 주변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류쿠 해구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도 다 소규모라서 이 정도의 지진만으로 거대 지진을 유발하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여행업계는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일본행 항공권 예약 건수는 83%나 뚝 줄었고요. 홍콩 항공사 두 곳은 일본 남부 쪽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실제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관광청과 기상청이 나서서 대지진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여행을 결정할 땐 공식 기관이 발표하는 과학적 정보를 참고하기를 추천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되겠네요. 뭔가 대기는 뜨겁고 땅 속에서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 로봇 축구 교실 수강생 모집. 로봇들이 가는 축구 교실이 열리게 생겼어요. 네. 27일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 대회인 로보리그 3대3 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 총 4개 대학팀이 출전했는데요. 결승전에서 칭화대의 THU 로보틱스 팀이 중국 농업대학의 사나이 팀을 5대3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 로봇 선수들은 부스터 로보틱스사의 T1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드웨어를 각 팀이 다 사용했고요. 다만 AI 전략만 자율 개발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뤘는데 네. 한 120cm의 인간형 로봇들이 출전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후반 10분씩 했는데 네. 이 경기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 로봇이 스스로 공을 인식해서 전술을 수행하는 정말 완전한 자율 경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다만 이제 로봇들이 아직은 움직이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악의적 충돌 상황에는 벌칙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 현재 로봇 축구 실력이요 대략 그 대여섯 세 어린이 수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경기당 한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건데요. 5, 6세 어린이들이 축구 네. 잘하거든요. 엄청 요즘에. 잘하죠. 네. 네. 축구 클럽이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발전을 많이 못했어요. 경기 속도가 느렸고 인간 안전 보조원이 필요했고 넘어지면 쉽게 파괴가 됐는데 이제 로봇들이 자율 대결을 펼칠 수 있고요. 초속 네. 1m까지는 속도를 낼 수 있고 넘어지면 스스로 그냥 벌떡 일어난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간과 로봇의 혼합 경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베이징시가 8월에 세계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대회에는 이제 마루 운동, 축구, 댄스 19개 종목이 포함되면서 네. 규모가 더 커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로봇 시장이 어마어마한 게 이미 전 세계 로봇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연평균 23%씩 계속 성장해서 네. 2028년이 되면 우리 돈으로 147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로봇 기술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가로는 빔에 넣습니다. 네,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장마철을 맞아서 그 도민들에게 우산 잡는 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장마철이 되면 이제 폭우가 좀 세게 쏟아지니까 그 작은 접이식 우산보다 아무래도 큰 우산들을 장우산들을 좀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실내에 들어간 뒤에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네. 옆구리 쪽에 가로로 두는 가로접기 옆구리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산 끝이 뒤에 있는 위험하죠.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많이 지나다니는
돌아다니는 장소에서 하면 피해를 주기 쉽다라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앞 사람이 가로로 우산을 접는 바람에 우산 끝에 눈을 찔릴 뻔했다. 아이고. 계단을 오를 때 앞 사람 우산 끝에 배를 찔렸다. 뭐 이런 체험담들이 접수가 됐대요. 근데 어디서 네. 일어나나 봤더니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근데 부딪혔다고 해도 87%의 사람이 주의를 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요. 죄송하다고 이제 인사도 안 일본 하고. 분들은 이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잘하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산 매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도쿄도는 가로로 들면 세로로 들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3배 이상이나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산 끝이 길을 걷는 어린이 눈높이 아니면 휠체어 사용자 얼굴 높이에 해당을 하거든요. 아주 위험하죠. 눈이 네. 찔리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네. 그래서 도쿄도가 우산 잡는 법으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무슨 실험일까요? 가로로 들었을 때 네. 충격이 얼마나 되나 이걸 아. 측정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진자에 우산을 고정을 하고 어. 걸을 때 사람이 팔을 휘두르는 것처럼 45도 각도로 물체를 내려쳐서 충격을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네. 충격이 최대 240kg 그래서 피아노 한 대에 해당하는 무게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 무게는 우산 끝 쪽에 집중이 되니까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SNS에서는 이미 우산 옆으로 드는 사람 싫어하는 계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기를 끌고 있대요. 네네. 생각보다 이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산을 들 때는 손잡이 쪽을 잡고 우산의 끝이 지면을 향하게 잡는 게 가장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우리도 좀 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엘리어 제임스 레이의 I think they call this love 전해드립니다. They say you know when you know, so let's face it. You had me at hello. Hesitation never helps. How could this be anything else? Well, all I dream of is your eyes. All I long for is your touch. And darling, something tells me that's enough. You can say that I'm a fool, and I don't know very much, but I think they call this love. One smile, one kiss, two lonely hearts is all that it takes now, baby. You're on my mind every night, every day. Good vibrations getting loud. How could this be anything else? When all I dream of is your eyes, all I long for is your touch. And darling, something tells me that's enough. You can say that I'm a fool, and I don't know very much, but I think they call this love. Oh, I think they call this love. What could this be between you and me? All I dream of is your eyes. All I long for is your touch. And darling, something tells me it's enough. You can say that I'm a fool, and I don'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출석 15시간 만인 어제 일요일 새벽에 끝났습니다. 2차 조사일자 관련 양측의 신경전 속에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로 출석일을 재통지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사 개시 첫날인 다음 달 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호 수사가 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기는 수사 개시 뒤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4일에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고 민생경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은경 장관 후보자 지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봅니다. 김은대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뉴질랜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7월 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여러 명이 시의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11일이 선거일입니다. 뉴질랜드 지방선거는 지역 지방의회에서 주관하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네. 뉴질랜드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분권적인 행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당보다는 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색깔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한국처럼 지자체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후보자 대부분이 무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정당 이름 없이 출마하고 또 정치색이 드러나는 후보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이 사람이 지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람일까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특이하게도 지방선거는 우편 투표로 실시됩니다. 네.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 지역의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고 지방선거는 시티면 시장이 되겠죠. 네. 시티, 디스트릭트 그리고 리저널 카운슬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렇군요. 자, 뉴질랜드 투표 자격은 어떻습니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고요. 네. 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특정 기간 내에 출국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영주권자로 간주됩니다. 네. 17세가 되면 선거인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돼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등록을 할 때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해외에서 근무하는 뉴질랜드 공무원이라든가 그 가족, 뉴질랜드 외교관 또는 무역대표부와 그 가족, 뉴질랜드 군인과 그 가족은 해외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노숙자인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소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1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소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편 투표인데요. 이게 간편할 네.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네, 우편 투표는 뉴질랜드 선거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입니다. 네. 뉴질랜드에서도 총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는 우편 투표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집으로 투표용지와 후보자 소개서가 담긴 봉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고른 후보에게 투표한 후에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선거 당일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렇죠. 집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만 네. 단점이라면 우편이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해외에 살고 있어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네.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해외 우편 주소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하긴 요즘 젊은 층들은 우편을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 우편 투표 개선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지방정부협의회 LGNZ라고 합니다만은 네.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현재 우편으로 치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방식을 투표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7년 이래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42 내지 44%였습니다. 최근 지방정부협의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2028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20가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고안에서는 총선과 비슷하게 전국에 2주간 투표소를 운영하도록 하는데요. 네. 이 제안은 전통적인 우편 서비스가 계속 줄면서 우편 투표 신뢰성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도 반영된 겁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또 지방정부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다른 선거 개혁도 요구했는데요. 중앙정부도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편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정부에서 고려했지만은 지난 2019년에 내무부는 정보기관에서 제기한 보안 문제를 들어서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선거인 명부에 일반 명부가 있고 또 마오리 명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오리 후손이고 선거인 등록이 처음인 경우에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반 선거인 명부와 마오리 명부 중 등록하고 싶은 선거인 명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마오리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는 해당 지역에 마오리 구역이 있을 경우 그 구역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선거 3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명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오리 명부와 선거구는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선거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오리 혈통을 가진 남성 시민들은 그들의 혈통에 따라서 특정 선거구에 배정이 됐고요. 현재도 그 지역에 따라서 마오리 출신 의원의 의석이 따로 배정돼 있는 마오리 워드가 있습니다. 네. 1975년부터는 마오리 혈통의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마오리 유권자가 마오리 선거구 또는 일반 선거구 중에서 원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마오리 후손의 경우 일반 명부와 마오리 명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독특한 뉴질랜드 지방선거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28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을 지키는 자국 군 장성을 험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태로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이 문제 살펴봅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국군 지금 사기를 북돋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험담을 했다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은 네.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뭐 가자 전쟁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사실 원인 중에 하나가 영토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런 영토 분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캄보디아하고 태국이에요. 네. 이 두 나라가 국경을 아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약 800km가 넘는 국경이고 아, 또 두 그렇군요. 나라가 워낙 역사적으로 많이 얽히기도 하고 그래서 늘 분쟁이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양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네, 이번 그 반정부 시위 그다음에 이제 패통탄 총리의 설화라고 할까요? 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말로 좀 상황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지난 5월 28일에 태국 남동부 우본 라차타니 주의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에서 네.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오. 이 교전으로 캄보디아 측 군인 한 명이 사망했어요. 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또 두 나라가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태국군 측에서는 국경 너머 지역 캄보디아 쪽에 캄보디아 병사들이 몰래 참호를 파고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목격해서 네.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총을 먼저 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캄보디아 군인이 먼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네. 자기 태국 대응한 군인들이 거다. 대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반면 캄보디아 군 측에서는 우리가 원래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서 평상시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국군 측에서 뭐라 하더니 총을 쏘더라 이렇게 좀 반대 주장을 하면서 이제 두 나라가 아주 격렬하게 이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됐죠. 네. 교전 이튿날에 이제 양국 병력이 철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약간 좀 갈등이 네. 좀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또 시위까지 벌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뭐 한때는 아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네. 추가 배치했던 병력도 좀 뒤로 물리기로 합의하면서 좀 수그러드나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시 갈등이 격화된 거는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거를 정식으로 이제 이 제소안을 제출을 하면서 이 두 나라가 다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태국은 지난 23일부터 캄보디아와 이제 육로로 연결되는 이제 각 검문소들을 봉쇄를 했고 네. 또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차량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의 뭐 어떤 상업 활동도 이제 중단을 한 상태이고요. 네. 캄보디아 측도 마찬가지로 태국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게 해왔는데 네. 이런 것도 중단하고 그래서 지금 양국 간의 갈등이 사실 경제 봉쇄 같은 양상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죠. 네. 캄보디아가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근거는 어떤 걸까요? 네, 이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제 공식 서한을 보면은 네.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서의 분쟁이 복잡하고 또 무력 충돌 위험이 높고 또 양자 간의 메커니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 국제사법재판소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소를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원래 태국하고 같이 이 공동 제소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태국 쪽에서는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했다고 해요. 원래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회원국이면 모두 자동으로 당사국이 되는데 네. 태국 쪽에서는 아마도 같이 공동 제소할 경우에는 자기네들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참고로 이제 캄보디아는 이전에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태국과 영토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당그레크 산 꼭대기에 있는 유명한 사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원의 이름이 프레아 비에아르 힌두 사원인데요. 네.
이 사원이 뭐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근데 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1959년에는 국교 단절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캄보디아가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고 네. 1962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원에 대한 소유권은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네. 사원 주변 지역이 약간 산악지역이거든요. 네. 뭐 산꼭대기이기도 하고 주변에 절벽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영유권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벌어졌고 예. 지난 5월 말에 교전이 벌어진 것도 이 사원과 꽤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충돌이 벌어졌던 겁니다. 캄보디아로서는 이제 성공의 경험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다시 또 국제사법재판소 힘을 빌려보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역사가 길죠. 오래됐고 네, 복잡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패통탄 태국 총리는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힘을 북돋아줘야 될 텐데요. 예, 예, 자국을 지키는 자국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안 좋은 이 이야기를. 패톤탄 총리는 군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탁신 네. 아버지죠. 네. 탁신 전 총리와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반 탁신 성향이다라고 보면서 현재 군부가 그러면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5일에 패톤탄 총리가 그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의 이 전 총리이자 현재 상원의장인 훈센은 뭐 진짜 30몇 년 동안 캄보디아를 다스렸던 이제 노회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 총리는 이 훈센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그런데 네. 이 통화 내용이 이제 바깥으로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패통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훈센에게 삼촌 이렇게 불렀어요. 오. 영어 번역본으로는 엉클이더라고요. 엉클이에요. 이건 아저씨는 아니고 네. 삼촌으로 표기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두 집안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패통탄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고, 훈센과 네. 많이 오갔다. 그래서 좀 친분이 있었던 걸로 물론 아버지 때 친분이 본인에게도 이제 이어져서 아주 익숙한 관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촌은 그 자국 그 태국군의 이군 사령관처럼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말 듣지 말라. 그 와. 사람은 우리 그 자기와 여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령관은 뭐 본인이 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국가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말을 믿고 훈센 전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화의 취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자는. 맞아요. 네. 직접 본인이 이제 훈센 실권자인 훈센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제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발언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내용이 좀 태국 총리가 네. 태국 군 당국자를 험담한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더군다나 통화가 유출이 되면서 예. 이게 일파만파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런 얘기 했을 때 친한 아저씨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유출될 거라고 그럴까요? 아저씨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은 못하고 한 발언이겠습니다만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리인데요. 네, 이 훈센 전 총리가 네. 이게 내가 유출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도 했습니다. 이게 통화는 15일이고 네. 온라인에 유출된 건 18일인데 그 이회 훈센 전 총리이자 이제 현재 상원의장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관례에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패통탄과의 전화 통화를 내가 녹음을 했고 그거를 당과 군 당국자 80여 명에게 토스했다, 공유했다. 와. 근데 이제 그중 한 사람이 온라인에 올렸겠죠. 네. 그렇게 설명을 했고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에 패통탄이 뭐 함정에 빠졌다 또는 노예한 정치인인 훈센의 어떤 뭐 술수 이런 거에 뭐 이제 함정을 말려들었다. 기입히 파놨는데 이런 거기에 지적이 빠진. 나오고 네. 있는 겁니다. 제대로 당했다는 거죠. 정치 백단이. 네. 그런데 이 또 훈센이 27일에 TV 연설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자신이 이제 그렇게 공개한 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탁신 집안하고 친하기는 하지만 탁신이
탁신이 총리 시절에 자신을 배신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었고 자신은 먼저 배신하는 사람이 아닌데 탁신 쪽에서 먼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탁신 일가가 태국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자기가 태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통화 내역을 녹음했고 알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특히 이제 탁신 전 총리와 자신이 통화를 예전에 했었을 적에 국왕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 얘기까지 계속 나오네요. 자기를 이제 탁신 전 총리와 패통탄이 자극하면은 내가 더 뭐 그 뒷 더 얘기들을 얘기할 더 수 얘기를 있다. 폭로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좀 더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갈등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총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태국의 내정 간섭적인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와, 이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아주 어떻게 해야 패통탄에는 되나요? 심각해지게 된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패통탄 총리가 경험이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 경험이 좀 없는 사람이긴 하죠. 맞아요. 네. 지난 2024년 그 집안에 있었을 뿐. 맞아요. 지난 2024년 8월에 이제 역대 태국 총리로는 최연소로 예. 이제 취임을 했죠. 1986년생입니다. 만 39살이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고 그 대학과 대학원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를 해서 호텔 사업만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정계에 투입이 이제 들어간 거는 2022년 36살 때인데 이 고모이자 전 총리였던 잉락 네. 친나와시 창당한 푸아타이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문으로 들어가면서 정치를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태국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진보개혁성당의 아주 젊은 정치인들이 모인 행동정진당이 정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당도 과반 득표는 못했는데 제1당은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연정 구성만 성공하면은 태국에도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실패했고 해체됐잖아요. 네. 그죠? 대법원의 뭐 판결에서 국왕모독죄로 이제 해체가 됐고 네. 그러면서 원내 제2당이었던 푸어타이 당의 패통탄 당수가 이제 연정 구성에 성공을 해서 네. 2024년 8월에 총리에 취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2022년부터 당을 사실상 이끌기는 했지만 진짜 그래도 국정과 네. 또는 외교에는 정말 외교는 양복을 입은 뭐 그 무사들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들의 그렇죠. 싸움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네.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또 패통탄이 총리 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를 뭐 사면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눈총을 받아왔는데 이런 네. 외교적인 뭐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이런 상황까지 맞게 돼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통탄 총리가 너무 순진했다. 약간 이렇게 먼저 전화를 왜 걸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삼촌이라고 부른 것까지는 두 집안이 잘 아니까 뭐 이해는 할 수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이후의 네. 발언들이 그 이후의 좀 발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통탄에 대한 불신임 표결이 의회에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립정부 제2당이 연정에서 탈퇴를 했어요. 네. 그런데 내달 초에 총리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뭐 총리 탄핵을 청원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2당 연정의 제2당이 탈퇴하긴 했지만 하원에서 그 푸어타이당이 사실은 과반을 조금 넘는 의석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만약에 불신임 표결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실제로 불신임을 당하지는 않을 가능성. 표는 일단 과반 의석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강하게 또 반발하고 네. 있으니까요. 태국에서 원래 이 탁신 지지 세력이라고 해서 레드 네. 셔츠, 반 탁신 세력이 옐로 셔츠 뭐 이렇게 아주 대립을 심하게 네. 해왔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양상이 펼쳐. 아직은 될까요? 그 탁신 지지 세력이 레드 셔츠
셔츠가 전면에 나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지난 주말에 했던 시위는 반탁신 옐로우 셔츠 측의 진영이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페토탄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시위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양측 세력이 레드 셔츠, 옐로우 셔츠가 오랫동안 태국에서 이제 갈등을 벌여오면서 이 와중에 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적도 많았었고 네. 뭐 2014년에도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서서 무려 이제 2023년까지 뿌라윳 그 쿠데타의 주역인 뿌라윳 총리가 집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방콕 포스트를 보니까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 측에서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은 군지도 다시 나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약간 쿠데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지금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오해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패통탄의 지지율이 9.1%예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보면 99.1%더라고요. 정말 10%도 안 되는군요. 9% 10% 밑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은 이 국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군부의 대응이 정부의 대응보다 더 신뢰할 낫다. 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네. 뭐 아무리 쿠데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꺼리는 그런 어떤 여론이 있지만 네. 군부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태국 패통탄 총리 정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